반갑습니다. 우리 조성부 자장님이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할 때 성공적인 아주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오면 느끼는 게 항상 대한민국에 하여간 힘 있는 사람은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가 그만큼 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영문으로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영문으로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또 추가 지시사항은 근데 한글로, 한국분이 많으시니까 한글로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요. 제가 영문으로 준비한 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여간 20분에서 25분 정도에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5월 9일 날 취임을 하셨는데요.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15번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3일은 6차 핵실험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것을 이제 수소폭탄이라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에는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을 했죠. 북한의 도발도 문제였지만 우리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 사항 중에 하나는 미국의 행보였습니다. 당시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을 했던 맥마스터 장군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예방전쟁을이라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들 중에 많은 칼럼들은 북한에 대해서 preemptive strike,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 이후에서는 blood nose strategy라고 해서 코피 전략이라고 하는 것. 그건 쉽게 얘기해서 북한의 주요 시설들, 군사시설 및 적의 지휘부에 치명적 타격을 감으로써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내는 게 코피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이제 펜타곤에서 준비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도발도 문제지만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 8월 15일 8.15 경축사에서 우리와 사전 협의와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어떠한 군사행동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7년 8월 사드 배칠 문제 갖고 또 한중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됐습니다. 게다가 우리 국내 사회는 상당히 양극화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안과 박에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죠.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기본적인 전략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었는데 첫째는 기본적으로 평화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가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타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원칙으로 잡고 이제 네 가지의 기본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전략은 사실 피스키핑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 군사적 억지력은 있어야 되겠다. 북이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는 돼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군사적 억지력에 북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혼자만 상당히 하기가 힘드니까 미국과의 확장 억지적, extended deterrence를 통해서 즉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 억지력을 튼튼히 하겠다. 이게 사실상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국방비를 8.6% 증액을 했고 금년도는 이제 8% 증액을 했습니다. 그건 과거 어느 정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군사비 투자비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생각하는 건 피스키핑만 하게 되면은 군사적 억지와 동맹만 하면은 항구적인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표방하는 게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한 게 피스메이킹이라고 해서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걸 막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해서 정전협정 체제를 어떤 형태의 평화협정 체제로 만들고 그리고 전반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두 번째 주요 전략입니다. 사실상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특히 평양선언 1조, 그 부속 합의로서의 남북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아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작년 11월 1일부터서는 공동경비구역에 대해서 비무장을 한다든가 11개 경계 초소를 폐기한다든가 그리고 휴전선 DMZ 일대에 있어서의 질 제거 작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육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는 이런 걸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도 이거에는 부응을 했고요. 이게 두 번째 전략인 평화 만들기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 빌딩 전략입니다. 평화 구축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피스 빌딩 전략에는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하고 그리고 신뢰 구축을 하고 평화 공존을 해서 남과 북이 하나의 공동체, 시작은 경제 공동체가 되겠죠. 경제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은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게 되면은 남북 간 사이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남북 연합 같은 게 가능할 것 아니냐. 그걸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보는데요. 남과 북 사이에서 사실상의 통일이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 서로 싸울 일이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 놓은 게 우리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경제론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평화를 이끌어 나가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더 큰 경제적 협력과 통합의 심도 그리고 공동 번영을 가져오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걸로 봤죠. 그래서 세 번째는 피스 빌딩. 여기서 핵심은 평화 경제론입니다. 남과 북이 경제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통합을 해서 남과 북이 공동의 평화 번영을 만들 때 한반도 전쟁의 구조적 원인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전략은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2018년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그 발전 상황을 보면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동안 코리아 패싱, 북에서는 통미봉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국내에서 보수적인 분들은 코리아 패싱 얘기해서 한국이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이 어떻게 주도적 역할을 하겠느냐고 했지만 어떻든 간에 작년 2월 평창 올림픽 그리고 3월 5일, 6일 우리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평양 특사 방문 3월 9일과 10일 정의용 서훈 특사가 워싱턴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고 북미 간의 대화의 채널을 뚫었던 사실 그리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5월 26일 그 원포인트 서밋을 판문점에서 개최해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불투명해졌을 때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그걸 뚫어서 만들었던 거죠. 그 후에도 맞습니다.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7월 달에 이제 폼페오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평양을 방문했는데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걸 또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만든 게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 평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고 구축하고 여기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peacekeeping, peacemaking, peacebuilding 그리고 proactive diplomacy, 소위 주도적 외교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틀입니다. 그 결과 2018년은 상당히 반전의 한 해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지난 2월 27일, 8일 하노이에서 개최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모든 게 이제 교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연합뉴스
기자들 포함해서 주요 외국 통신사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나는 실패로 보지 않는다. 소위 잠정적 결렬이고 그 협상의 긴 과정에서 봤을 때 그것이 뭐 결정적이란 거 보지는 않는 데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구체적인 안을 갖고 만나서 대조를 해본 최초의 정상회담이 하노이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럼 하노이 정상회담이 왜 결렬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은 빅딜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빅딜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 화생무기,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면은 미국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 타결하자. 일괄 타결하는데 만약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전부 또는 전무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해라. 그럼 미국이 그에 따라서 보상을 주겠다. 그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없죠. 북한이 계속 주장해 온 것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점진적 동시 교환을 기본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선해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괄 타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였죠. 반면에 이제 북한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저께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인터뷰에서 아주 자세히 밝혔습니다마는 북한이 제시한 것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할 터이니 2016년 이후 유엔이 취해온 5가지의 제재 결의안들을 완화해달라. 그것도 완전한 완화가 아니고 부분적 완화를 해달라. 즉 북한의 민간 경제와 민생에 연관이 되는 그 부분들만 제재 완화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 거로 나왔죠. 그 제안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제안한 게 핵, 화생무기, 미사일 전면 폐기 그러면 보상을 해줄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보면 어저께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을 완전 영구 폐기한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irreversible stage, 불가역적 단계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영변에 뭐가 있느냐? 오메가와짜리 흑연 감속로가 있죠. 연구용 원자로 있죠. 핵연료 공장이 있죠. 그 다음에 방사화학 재처리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죠. 그리고 리튬, 트리튬 해서 이중수소, 삼중수소 해서 수소 폭탄에 필요한 물질 생산하는 레보라토리가 거기 있죠. 그리고 원심 분리기 2,000개 이상이 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건 거기에서 매년 3개에서 4개 정도의 우라늄 원자탄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변에는 R&D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변 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그 영변 일대 거의 핵 관련 시설이 300개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영구적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시설의 60에서 70%에 해당된다고 보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직프리드 해커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영변에 4번 갔다 왔고 2010년 11월 달에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최초로 가서 시찰을 하고 관찰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 주장이 60에서 70%라고 한다면은 그건 받을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주장은 빅딜, 북한의 주장은 서구 언론에 따르면 이제 스몰딜인데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 결국에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된 거죠. 근데 재미있던 거는 이걸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또 심도 있게 들어갔으면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원칙적 합의를 하고 후속 실무 협상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그 협상장을 떠났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느냐? 우리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것도 어저께 그 기자 질문에 대한 대통령 답변인데요. good enough deal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있죠. good enough deal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 타결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한다. 그래서 일괄 타결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자. 그러나 그 이행은 단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점진적으로 하자. 그래서 포괄적, 그러니까 일괄 타결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는데 로드맵을 분명히 만들고 시간표도 분명히 해서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하죠.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불신이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소위 유수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건 뭐냐? 북한 측에서 지금 풍계리 핵시설을 3분의 2 이상 완전히 폐기를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국제원자력 기구라든가 뭐 미국 전문가들 포함해서 그것을 한번 그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제스처가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평양선언 5조 1항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 시설과 발사대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정부하고 얘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러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걸 통해서 영변 제한에 대해서 다시 이제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은 소위 반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교착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입장으로서는 미국은 북한 보고 대화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남북 대화하자고 있고, 그다음 북의 입장은 미국이 북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드라인은 12월 말까지 준 상황이거든요. 또 어제 오늘 북에서 나온 일련의 뭐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권정근 논평이라든가 또 우리 민족끼리 나온 것들 보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도 입장 바꿔서 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 폼페오 국무장관 바꾸지 않으면 자기들 대화할 용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우리 남측에 대해서도 남측이 미국에 사실상 미국 의견만 따라가는데 우리가 남측하고 얘기할 아무런 의사가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모든 게 어려운 국면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교착 상태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저는 북이 하여간 대화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북한을 황복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제시하는 것도 미국을 황복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북한이 들고 나와서 대화에 임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풍계리 조사단 초청하는 문제라든가 동창리 미사일 시설 선제 폐기하는 문제는 북이 과감하게 좀 행동을 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 북이 요구하는 요구를 상당히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북이 결단에 상당히 달려 있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이 선제적 조치하고 대화에 전형적으로 나오면은 북미 남북, 남북미, 남북미 중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아직 북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도 지금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빅딜 제안을 조금 더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북보고 대화하러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미국이 원하는 건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비핵 화해예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시그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제재 완화는 없다. 완전한 비핵화돼야만 제재 완화된다는 입장이고, 안전 보장에 관한 것, 즉 군사적 안전 보장, 그것은 결국에 연락사무소라든가
북미 수교에 관한 건데 그거에 대한 입장 표명 하나 한 것도 없고 군사적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게 불가침의 조약과 같은 것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행히 지난 19일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미국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하는 회의에서 스티브 비건 특사가 두 가지 걸 강조하더라고요. 미국과 북한 모두 다 flexible, 유연한 자세를 피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 security assurance, 안전 보장에 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소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제가 일부 언론하고도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데는 보면 제재라고 하는 게 하나의 종교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theology of sancti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뭐 법무성, 재무성 다 관련돼서 법률과 관련돼서 결정된 제재를 미국은 풀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미국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럼 제재를 못 풀면 그럼 안전보장이라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재가 입구에 있을 수 없고 출구에만 있을 수 있다면은 북미 수교라든가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같은 것을 차라리 입구에 놓고 북한에 비핵화하고 교환하는 이런 과감한 역발상의 접근이 필요한데 그 둘 다 안 하면 안전보장도 못 해준다, 제재 완화도 못 해준다. 그럼 북측보고 일방적으로 항복하고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북이 입장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새로운 어떤 노력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우리 한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북이 입장에서는 불평하는 게 그겁니다.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다 합의해놓고 우리가 약속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제재의 틀 안에서는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 추동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하지도 아무것도 못했죠. 최근에 와서야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 같은 게 있지만은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하려는 게 지금 완전히 중단된 상태거든요. 한편은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도 있지만 또 북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상당히 그 회피적인 입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북이 원하는 대로 민족 이익으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동맹 이익에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 국민이 원하는 그런 국가 이익이 틀 안에서 과감하게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보고 이제 미디어 그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일 것이냐에 대해서 저보고 코멘트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국내 국제 미디어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가져오고 공동을 번영을 가져오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정계나 관계가 우리 미디어의 향배에 따라서 정책을 운영한다는 게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의 역할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디어의 역할 중에서 저는 제가 쭉 보면서 하는 건 봅니다. 하여간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악마는 협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센세이셔널리즘을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일간지가 이제 하노이 협상에 참여했던 북한 관리들이 대규모 숙청됐다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상당히 선정적이죠. 북한을 악마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근데 선정적 보도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럼 선정적 보도를 피하려고 하면 보다 객관적 출처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북한을 들어가서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액세스가 안 됐고 지금 뭐 AP하고 교도통신이 지금 평양에 들어가 있지만 들어갈 수도 액세스가 안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럴 경우에는 소위 서방 세계의 여러 뭐 연구기관들도 있고 정부기관들도 있고 이들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서 그 기사 보도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담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언론들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한국 정부도 사실상 지금 북한 문제라든가 우리의 대북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위 브리핑을 해주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적극적이지만 우리는 적극적이 않고 북한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제 강연 다음에 나오는 이제 종합 토론회에서 이제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번 평화 심포지엄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라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을 펼쳐주신 문정인 특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